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직계존비속 간의 돈 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족 간에 무슨 돈을 빌려주고 받냐. 그것은 징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징여세를 안 내려고 하는 거겠죠. 이걸 대여라고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토부 장관은 딸 전세금 6억 5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증여세가 0원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 딸이 이제 주택을 살 때 돈을 아마 6억 5천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분이 장관이 된다는 거 알았으면 이걸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국민 감정상으로는 약간 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불법적인 일은 아니고 또 이 금액이 이제 6억 5천인데요. 6억 5천이라는 것을 증여세 안 내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준 세무사님을 잘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우선 이제 그 사건은 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관님이 딸에게 4억 7천을 이제 빌려줬어요. 근데 이거는 무이자로 빌려준 게 아니라 연 2.55% 정도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자를 2.55% 정도 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친이 또 1억 8천을 빌려줬는데 모친은 또 무이자예요. 무이자로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사건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세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이자를 돈을 빌려줄 때 적정한 이자보다 높거나 낮은 이자를 주면 그러면 높은 이자를 주면 이자를 받은 사람한테 증여세를 과세하고 낮은 이자를 주면 이자를 적게 줬으니까 그만큼 이익 받았다고 해서 준 사람한테 증여세를 과세를 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다 과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이 그럼 적정이자가 얼마냐 하는 건데 적정이자는 연 4.6%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연 4.6%니까 460만 원이 적정이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많이 주거나 더 적게 주면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4.6%하고 차액을 증여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 조금 차이 나도 다 증여로 볼 거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차이가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야만 1,000만 원 이상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이어야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안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장관님이 하신 걸 보면 이 아버지가 딸에게 4억 7천을 대여하면서 연 2.55%를 받았어요. 그러면 기본 이자율이 4.6%니까 4.6%에서 2.55%를 빼면 2.05%를 덜 준 거예요. 그런데 4.7억에 2.05%를 곱해보니까 944만 7천 원이 나와요. 1,000만 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증여세 과세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1억 8천을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1억 8천에 4.6%를 곱해버리면 828만 원이 나와요. 이것도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을 좀 하고 계시는데 우선 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준 4.6%보다 적게 준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1,000만 원 이상이면 얼마를 과세하느냐? 그때는 예를 들어서 적게 준 이자가 999만 원이면 999만 원 전체를 증여로 안 봐요. 근데 1,001만 원이면 1,001만 원 전체를 증여로 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빼주는 게 아니라 그 카트라인 넘어가면 전체를 다 증여를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무사님이 참 잘하셨다는 게 보통 우리가 증여는 부모로부터 받으면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쳐서 증여세를 과세하거든요. 그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이 이자 계산을 할 때 연 4.6%로 계산하는 금액으로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미만일 경우에 과세 안 할 때 이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때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각 한다, 사람별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덜 받은 금액이 944만 7천 원이고 어머니한테 덜 준 이자가 828만 원이에요. 두 개 합치면 1,760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증여에서는 부모가 줬으면 부모 준 거를 다 합쳐서 계산하는데 요거는 증여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 요 판단할 때는 이건 합산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두 개 다 1,000만 원이 넘어갔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해야 되죠. 그 과세할 때는 두 개 합쳐서 과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돈을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걸로 처리됐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보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보통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2억 1,700 무이자로 줘도 증여세 과세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법에는 뭐 내용이 없는데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업무 규칙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가족,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돈 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족 간의
무슨 돈을 빌려주고 받냐. 그것은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걸 증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대여로 위장하는 것은 증여세를 안 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니까 뭔가 차용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또 만든 다음에 찢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증여를 대여로 이렇게 오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그거를 적발하는 것도 되게 어렵다. 가족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두고 철저하게 그 조사를 하는 거예요. 돈을 가족 간에 또는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주어놓고 이걸 대여라고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이 대여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요. 입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제3자한테 돈 빌려줬을 때에 취할 조치들을 취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왔고 나한테 3억만 빌려줘 그러면 그 3억을 빌려줄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게 뭐죠?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가장 고려하는 게 뭐죠? 그거는 변제 능력이죠.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대여 당시에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합리성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한 합리성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분할해서 받는다든지 이자는 무이자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냐 따져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변제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한 달에 이자를 얼마씩 줄 거면 원금은 얼마나 갚을 건지 이런 것들을 이행했느냐 이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차용증을 작성을 해요. 그러면서 차용증에다가 공증을 하고 또 그것과 안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에다가 근저당 설정도 하고요. 막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요. 그런데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낫기는 나요. 그렇지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세무공무원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쓴다고? 그게 말이 돼?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배우자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나요? 안 쓰잖아요. 안 쓰는 게 원칙인데 썼다면 이거를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주장하려고 네가 쓴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차용증 같은 거 언제든지 찢어버려도 되잖아. 너네들끼리는. 그죠? 그 다음에 근저당 언제든지 그거 취소시키면 되잖아. 공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썼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쓰면 안 썼다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좋지만 만약에 쓰고 공증하고 근저당 한다면 잘 해야 된다. 그걸 잘못해버리면 안 하는 만 못하다. 하는 거예요. 대여냐 증여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려주는 그 시점의 변제 가능성, 변제 능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돈을 빌려준 다음에요. 그 세무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세무조사하기 전에 돈을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세무조사를 나와서 보니까 돈을 갚아버렸거든요. 그때는 차용증을 썼느니 무슨 근저당을 했느니 이런 거 안 따져요. 왜냐면 돈을 갚았잖아요. 근데 조사 나왔는데 아직도 안 갚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갚을지 안 갚을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금에 대해서 이게 대여냐 증여냐를 따지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자금 출처라든지 자금 출처할 때 대부분 모자라는 돈을 부모로부터 빌리는데 이 부모로부터 빌린 돈이 증여냐 아니냐라는 것을 첫 번째로 따져야 되고 이게 제일 큰 허들이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이자로 빌린 돈도 있고 이자를 준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이자에서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자,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이자의 연 4.6%. 이건 또 이렇게 세법이 개정되면서 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근데 어쨌든 현행은 연 4.6%가 기준이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많이 주거나 적게 주면 그 많이 주거나 적게 준 금액을 증여로 본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금액이 연 1,000만 원이 안 되면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2억 1,700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기준금액은 4.6%니까요. 2억 1,700 곱하기 4.6% 하면 998만 2천 원이 나와요. 1,0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죠. 2억 1,700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그 증여세는 2억 1,700 원금에 대한 증여세가 아니에요. 원금에 대한. 왜냐면 원금은 대여니까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제해야 돼 그거는. 원금의 이 2억 1,700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자. 원금은 대여니까 갚아야 되는 거죠. 안 갚으면 그건 증여죠. 근데 그거를 2억 1,700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금 없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원금 2억 1,700까지 무이자로 줘도 이게 증여세 과세 안 되는 걸 오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되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3억을 빌려준다면 어떻게 될 거냐. 아까 그 장관님 같은 경우에 그 4억 얼마를 빌려줄 때 2.55%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이 1,000만 원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3억을 연 1.3%를 빌려주면 4.6%에서 1.3을 빼면은 3.3이 나오죠. 그럼 3억에 3.3이면 99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1천만 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억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를 안 내려면 1.3%로 빌려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냐면 이렇게 이자를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5억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4%를 주기로 했어요. 그럼 뭐 4, 5,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뭐 180만 원씩 이렇게 이자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자를 주게 되면 여기다가 는 이자 소득세가 붙어요. 그 이자 소득세가 25%예요. 지방세가 2.5%. 그래서 27.5%니까 만약에 100만 원의 이자를 어머니한테 드린다. 그러면 27만 5천 원을 떼고 72만 5천 원만 드려야 돼요. 그러면 뗀 27만 5천 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다음 달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엄청 귀찮은 건데 이걸 납부 안 하면 또 가산세까지 붙어요. 그리고 이자를 받은 사람은 이거는 그 이자 소득세이기 때문에 또 종합소득에 합산해가지고 누진과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세금. 그러면 결국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자녀로부터 그 돈을 받은 다음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세금으로 내고 없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자 대여를 해줘야 되냐. 근데 이런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2억 1,700까지만 무이자로 주고, 무이자로 주면 세금 뛸 일도 없고 세무서에 신고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억 1,700까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산세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해놓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고지되면 그때 고지된 세금 가산세 붙여서 내는 경우도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자와 관련돼서는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신용이 없어서 담보가 없어서 대출이 안 돼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담보를 제출해 주거나 신용담보든 아니면 부동산 담보든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것도 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증여세를 과세를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증여세 과세하느냐? 기준이자가 4.6%니까 4.6%가 기준이자인데 그 아버지가 보증을 서가지고 당신이 3%로 빌렸어. 그럼 1.6% 네가 이익 본 거야. 그래서 1.6%는 증여세로 과세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 1,000만 원이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가면 이자와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반 가정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현금으로 큰 금액을 자녀에게 이전하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초장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관님도 장관에 갈 거로 알았으면 아마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 이건 국민들이 또 청문회에서 난리 날 거 뻔하거든요. 근데 이거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국민적 지탄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불법 행위는 아니다. 가능을 하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가족 간의 돈거래할 때 판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순서대로 원금에 대한 판단과 이자에 대한 판단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금에 대한 판단과 이자에 대한 판단. 우리가 2억 1,700을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세금이 없다라는 것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것만 너무 강조하니까 2억 1,700 무이자로 줘도 세금 증여세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자에 대한 세금이 원금은 남아 있는 거죠. 원금에 대한 판단을 하고 원금에 대한 판단이 대여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판단을 가는 거예요. 그때 원금에 대한 판단이 이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할 때 그 과정을 보면 우선 납세자가 열심히 세무사님이나 뭐 회계사님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아마 이건 원금 대여로 볼 거야, 이 증여로 보지 않을 거야라고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가지고 그 금액의 규모라든지 또는 차용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마련해서 원금이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세무공무원이 판단하겠죠. 그걸 보고 세무공무원이 판단을 해요. 근데 과세는 세무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과세를 하잖아요. 그죠? 아니 납세자는 죽어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세무공무원이 아니 이건 대여가 아니고 증여예요. 그러면 증여세 과세하는 거예요. 과세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법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번에서 납세자가 판단할 때 자기 위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이걸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판단해야지. 그래야 세무공무원하고 부딪히질 않죠. 내가 아무리 이게 원금이 증여가 아니고 대여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아니야 이거는 증여야 라고 판단해버리면 우리가 판단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세무공무원이 억지로 그걸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소송을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납세자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세무공무원의 판단을 기다리는데 물론 납세자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세무대리인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겠죠. 판단할 때 세무공무원의 시각으로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이거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따져봐야 되고 변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차용증의 내용이 어떤지 뭐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납세자하고 부딪혀야 되잖아요. 대여가 아니고 징여입니다라고 부딪혀가지고 그걸 과세를 하고 그러면 이게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이걸 좋아하는 세무공무원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거를 그냥 대여로 인정을 해줘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로 제외하고는. 그러면 대여를 인정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고 이걸 전산에 수록을 해요. 전산에 수록을 해서 이 대여 조건에 언제 변제하기로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변제 기일에 가서 안내문을 보내요. 당신이 옛날에 이렇게 돈 빌렸는데 이때까지 갚는다고 했지 갚았어 안 갚았어? 그리고 갚았다면 무슨 돈으로 갚았어? 요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당자는 굳이 납세자하고 싸우면서까지 그걸 과세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변제하는 시점에 가서는 다시 세무공무원이 물어보니까 그때 가서 이거를 다시 과세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봐주거나 세금을 일시라는 이런 조치는 아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싸우질 않는데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막 난리치고 그래서 부동산원이 지금 뭐 부동산 조사국이 생긴다고 그러고 구세청도 이거 조사해야 되고 그러면 이럴 때 조사할 때는 이거 철저하게 조사되겠죠. 근데 너무 이것에 대해서 침소봉대해가지고 겁을 주거나 또는 겁을 먹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그 지금 판단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왜 증여하지 않고 대여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로 그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 생긴 거의 결과가 세금을 추징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추징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몇 천만 원, 몇 억 세금 추징하니까 겁이 나지.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원금을 대여로 처리하면 돼. 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당초 빌려줄 때는 그걸 대여라는 생각 없이 그냥 줬는데 세무서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대여라고 하는 형식으로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차용증을 소급해서 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내가 돈을 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라고 하는 것은 이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흘러가는 건데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은 언젠가 다시 들어오면서 자녀들이 갖고 있는 자금 중에 일부를 이자 형태로 자기들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이자가 또 쌓여서 나중에 그것이 또 상속재산으로 또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상속세는 우리나라 상속세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30억 과세표시 넘으면 5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50억짜리를 띄어서 증여를 해버리면 10% 세금 내거나 20% 세금 내거든요. 그러면 30% 40% 차익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분할을 해서 하는데 그 분할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7년 전에 내가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증여를 하면 이게 두 개가 합쳐서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10년 이내에 증여한 걸 합쳐서 과세하니까 그럼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 대여로 처리했다가 3년 지나면 종전에 증여한 거 10년이 지나가니까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 그러면 이거 그때 가서 증여로 이게 바꾸는 거죠. 대여를. 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해볼 만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대여로 처리하고 나중에 그 원금 회수하고 또 그다음에 돈을 이자도 받고 그것도 세금 내고 하는 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게 경제적인지 합리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부동산을 사게 되면 매매 신고를 하면서 자금 출처를 다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그 증여한 다음에 몇 년 지나서 조사 나올 때 뭔가 막 만들거나 이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게 돈이 부족하면 이걸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을 거냐 아니면 대여로 처리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대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인데 얘한테만 주고 다른 애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종전 증여가 있을 경우에 합산되면 높은 세율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10년을 넘긴 다음에 증여로 대체하는 이런 목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한번 대여로 하는 것이 맞는지 증여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왜? 대여로 한다고 해서 세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금 안 내고 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서도 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진 않았는데요. 제가 2005년도에 전자장부라고 하는 거를 특허를 받아가지고 인터넷으로 기장해서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좀 있어요. 그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좀 했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세무사 선배로서 더군다나 뭐 세무사가 또 뭐 변호사나 회계사의 업무를 보고 평가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고 그래서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의 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모두의 의기는 아니고 양극화라고 봐야 되겠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 근데 잘 되는 사람은 기존의 그 시니어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주니어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세무사의 업무를 보게 되면 세무사 업무 크게 이제 대리 업무 대리하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업무 대리는 기장 대리, 신고 대리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세무사들, 특히 이 주니어 세무사들은 다 기장 대리에 주력을 하고 계시죠. 문제는 사업자들이 늘어나는 것보다 공급자, 즉 세무사, 회계사가 시장에 공급되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과잉돼서 어려운 것이지. 제가 지금 세무사를 거의 한 30년을 했는데 그때도 기장거래처 한 건당 기장료가 월 기장료가 10만 원이었거든요. 10만 원 이하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만 원 이하도 많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업무 전산화 기계 발전을 인해서 업무 효율이 많아졌죠. 그 당시에는 여직원들이 뭐 15건 하면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60건, 70건, 뭐 80건도 막 하고 이렇게 되니까 생산성은 많이 높아졌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세무사나 회계사나 변호사나 의사나 마찬가지로 다 공급이 과잉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근본적으로 AI가 나와서 어렵다? 이거는 조금 그래요. 저는 특히 세무사 업무에서 AI의 발전은 이거는 생산성의 향상과 이어지기 때문에 세무사로서는 훨씬 더 좋다. 오히려 기장하시는 직원분들을 좀 덜 고용해도 되는 아주 좋은 그런 쪽으로 기여한다고 보이지 이 세무사의 업무를 뺏어간다 뭐 이렇게 봐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세무대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우선 내가 세금 계산을 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신고서 작성할 수도 있어요, 일반 납세자들이.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신고라고 하는 법률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납세자들이 AI를 통해서 내가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따져볼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 또 내가 집어넣은 것에 자료에 대한 답변만 나오는 것이지 그 외에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인이 AI하고 대화를 해서 과연 이걸 확정을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 계약관계, 그 다음에 법률관계 이런 마지막 단계의 행위를 하는 것을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쉽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나가서 기장 대리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를 대신해서 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장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 아주 부담스러워서 AI를 써서라도 내가 이 돈을 안 써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기 쉽지 않은 일, 귀찮은 일, 그 다음에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그냥 세무사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 한 달에 소량의 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거 시장에 뛰어드는 세무사들이 많고 그다음에 회계사 같은 경우도 지금 회계사 시장이 어려우면 결국 그분들도 이 세무대리 시장으로 넘어올 거니까 또 변호사들도 넘어온다고 지금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맞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직이 위기인 것은 초기에 어떤 뭐 자료를 뽑아서 분석을 하거나 하는 이 서번트, 이렇게 비서로서의 어떤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일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것에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그래서
변호사나 회계사보다는 세무사는 거의 영향이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공급이 많아지는 시장에서 세무사나 회계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제 그 전문화된 자기를 브랜드화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찬영 세무사 그러면 저분은 상속증여를 잘하는 세무사야. 이렇게 브랜드화되면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장하는 것은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누가 다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어느 만큼 친절하게 따뜻하게 잘해주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열심히, 성실하게.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한 컨설팅 영역에 조금, 이게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장도 해야 되고, 일단 기반도 잡아야 되지만, 또 이게 전문적인 분야를 하려면 이거를 또 소홀히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두 개를 다 잡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최근 들어서는 뭐 그 글로벌 시대의 그 해외 교민이라든지 뭐 해외 진출자들을 위한 그 자산이나 소득 관리 뭐 이런 서비스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장도 그렇게 지금 진출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분야에 좀 전문가가 돼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면 괜찮지 않겠는가. 어차피 만약에 뭐 취업도 안 되고 이 회계사들은 수습을 받아야 되냐 2년 동안. 수습처가 없어서 지금 난리인 거잖아요. 참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데 세무사들은 뭐 수습이 안 되면 구세청 같은 데서 수습이 가능하고 그래서 수습의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무사에게는 굳이 뭐 이게 나쁘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세무사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AI 발전이 되더라도 전문직 화이트 칼라 전문직은 그래도 괜찮지 않냐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요즘에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이게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이렇대요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제미나이 활용해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아마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질 않아서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과의 법률 관계,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어떤 신고 행위라든지 이런 법률적 행위 이런 거를 AI한테 맡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03년 4년도 거의 2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전자장부를 만들 때 이게 지금 세무사들이 되게 불안한 게 뭐냐면 제도가 바뀌면 이거는 완전히 시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거의 대부분은 뭐 20억 미만 뭐 이런 소규모 사업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장부가 과연 필요한가? 그거냐면 납세자들은 장부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세무사가 고지서 주면 고지서 내고 마는 것이지. 정부도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2003년도 그때 전자장부 만들 때 구세청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을 하면 장부 없이도 세무서에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이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이 세무사의 기장 업무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다요. 그런 제도적 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세무사는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요. 없애려고 그러면 이 세무사 제도 자체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거 없애면 구세청 직원들을 훨씬 더 많이 뽑아야 됩니다. 다 민원이 다 글로 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세무사들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동안 권리, 남들이 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여. 그러니까 세무사법에 보면 세무사 사명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 1번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하면서 또 이 어떤 수익성을 찾아가는 것 이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AI 시대 망하는 전문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요, 우선 망한다는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심화되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뿐이죠. 그런데 이 공급자가 많아지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 이 납세자나 아니면 고객의 편익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거예요. 배타적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많이 배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라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특권 의식을 좀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배타적 권리를 갖고 우리가 이것만 따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특정 분야에 브랜딩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를 창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기장이나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변하면 이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객에 또 좀 다가서는 다양한 방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또는 협회나 또는 우리 그 선배들이 또 후배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미래를 좀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회의들을 하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주제 넘는 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예비 세무사 전문직 개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가요? 예비 세무사나 뭐 회계사나 변호사 등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는 본질이 자유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따라오고 성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노력해가지고 이룬 성과는 회사가 먼저 성과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전부 나의 성과로 다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본인의 소유가 되는 거.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뭐 40세, 50세 지금 정년 은퇴 뭐 이런 얘기인데 죽을 때까지 이건 은퇴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국가가 법률로 정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정년이 없고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소득을 얻거나 어쨌든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직업이다. 이렇게 보시고 들어와서 어느 시장이든 경쟁이 없는 시장은 없어요. 본인이 여기 들어와서 이 경쟁 속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즘 강남 용산 아파트나 건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상속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고 있나요? 아파트 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2018년까지만 해도 돌아가신 분의 한 2% 정도만 상속세를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5%, 6% 돼. 근데 약간 함정이 있어요. 통계 함정이. 왜냐하면 사망자의 5%잖아요. 근데 사망자가 모두 상속재산을 남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죠. 어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나눠서 70대, 80대에 대부분 그때는 남편이 재산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남성 위주로 본다면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10%, 20%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비율이 점점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상속세 공제 금액은 일정하게 있는데 자산 가액은 점점 커지니까 지금 그런 건데요. 우리가 상속의 문제를 다룰 때 저도 이 상속의 문제를 오랫동안 상담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느낀 거 뭐냐면 상속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속의 본질은 이게 인간의 본능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본능은 딱 두 가지예요. 생존과 종족 번식. 모든 생물체는 생존과 종족 번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거기에 귀결돼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윗세대로부터의 부를 물려받는 건데 이 자본주의 시대 또 이 물질주의 시대에서 이 돈,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종족 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상속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생존과 본인의 후손, 종족 번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자기가 훌륭하게 생존할 거고 그 다음에 훌륭한 배우자를 만날 것이고 거기서 또 훌륭한 자녀들을 만나서 후손도 그렇게 커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본능에 대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결국은 짐승처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의 본질은 본능이기 때문에 분쟁은 상수로 봐야 돼요. 상수로. 그래서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아무런 불만 없이 다 행복하게 상속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 상속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자녀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너무너무 복잡한 관계에 있어요. 관계에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받을 것이냐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는 지금 재산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뭐 아파트도 갖고 있고 현금도 갖고 있고 주식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무슨 다른 부동산도 갖고 있어요. 내가 개인이. 그런데 상속의 마지막 단계는 자녀, 아들, 딸 이렇게 배우자 이렇게 사람별로 이것이 배분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별로 배분돼야 되는데 이것이 균등하게 배분되면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다 균등하게 배분해버리면 문제가 없을 수 있죠. 모두가 다 똑같은 자산, 아파트도 n분의 1, 뭐 주식도 n분의 1, 현금도 n분의 1, 다 n분의 1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한 채가 50억, 60억인데 다른 재산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는 공동상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공동상속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우선 이렇게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으면 상속세 부담이 커질 거예요. 근데 아파트를 물려받는데 상속세를 어떻게 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나는 상속세 낼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아야 돼. 근데 아파트를 팔려면 이거 얼마에 팔아야 돼? 그거 갖고 또 논의를 하고요. 이걸 지금 팔아야 돼? 나중에 팔아야 돼? 가지고 또 논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모친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모친을 아파트에서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모친이 사셔야 돼요. 근데 상속세는 내야 돼요, 자녀들이. 자녀들은 상속을 받았지만 그 아파트에서 내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왜 모친 살고 계시니까. 그런데 나는 세금은 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처럼 아파트 값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상속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높은 상속세를 내고 나중에 처분할 때는 그것도 안 되는 걸로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 근데 아파트 값이 무지하게 올랐다. 다른 재산은 별로 없다. 이러면 이걸 상속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만약에 안 계신다면 모르겠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거기 사셔야 되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 어머니가 다 가지세요. 그리고 어머니 상속할 때 우리가 그때 상속받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속세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어떻게 내냐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 올라간 거는 좋지만 그 이후에 상속받는 사람들이 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고통을 이제 겪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분할 상속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집 한 채가 50억 원인 사람은 상속세를 어떻게 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시가 30억에서 4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실제로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상속세가 최고 세율이 50%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집 한 채 50억이면 50%는 25억 세금 내야 되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죠. 신문 기자들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참 얼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아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구나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상속세는요, 이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상속 재산에서 상속 공제를 빼가지고 나온 금액, 그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억에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50억에서 상속 공제를 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상속세를 과세하는 그 과세 대상인 상속 재산은, 민법은 상속 재산은 상속 당시에 남겨놓은 재산만 상속 재산으로 봐요. 세법도 그렇게 보죠. 근데 상속세 과세는 요 상속 당시에 남겨놓은 재산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상속 전에 증여한 것도 합쳐서 과세를 해요. 근데 이게 상속인에게 증여한 건 10년이고요. 상속인이 아닌 자, 예를 들어서 손자, 며느리, 사위, 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기부한 거, 이런 것은 5년 이전에 증여한 것은 합산 안 하지만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여기다 합산을 해요. 그래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10년 이전에 빨리 증여를 해야 돼요. 10년 이내에 상속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도 세금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근데 그것만 합산하는 게 아니라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추정상속재산은 뭐냐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소급해서 1년 내에 2억, 2년 내에 5억, 이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현금으로
이렇게 인출한다든지 또는 대출을 받는다든지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다든지 이 세 가지가 각각 1년에 2억 또는 2년에 5억 그 사이에 있다면 요 자금을 어디다 썼는지를 상속인이 밝혀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가지고요. 아버지가 은행에서 현찰로 1억을 뽑았어요. 2억 뽑았어요. 2억을 뽑아가지고 저기 그 카지노 가서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인들이 아들이 아버지가 현금 2억을 뽑았는데 2억을 어디다 썼는지를 밝혀야 돼요. 못 밝히면 세무서는 이거는 어디다가 상속재산을 숨겨놨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상속세를 내세요. 라고 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추정상속재산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입증해봐. 어디다 썼는지. 입증 못하면 우리는 과세할 거야. 이게 추정상속재산이에요. 이 ATM기에서 돈을 뽑으실 때 1년에 2억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2년에 5억이 넘어가면 상속인들이 다 밝혀야 돼요. 물론 그분들이 그 돈 뽑아가지고 다 어디다 쓰는 게 아니라 금고에다 싸놓겠죠. 네, 금고에다 싸놓으니까 결국은 금고채로 상속이 되니까 그걸 못 밝혀서 상속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뭐 크게 억울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 돈을 뽑아가지고 뭐 어디 그 엄한 데다 막 써버린다든지 이러면 상속인들은 받지도 못하고 그 세금 내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상속재산이라고 해요. 이것도 다 상속재산을 넣고 거기서 채무를 뺀 금액. 이게 이제 과세가액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 공제를 해주는데 그 공제 금액은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이제 일괄공제는 원래 기초공제 2억하고 가족공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친 거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거를 공제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기초공제 2억에다 가족공제가 뭐 자녀 1인당 5천만 원씩이고 뭐 그러니까 요즘 같은 소규모 가족에서는 그 금액 다 합치면 5억이 안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큰 거라서 5억을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공제. 근데 이 배우자 공제 금액이 이게 되게 복잡해요. 배우자 공제 금액은 최소 5억에서 최고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 사이에서 공제받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걸 공제받냐면 첫 번째로는 법정상속 지분가액.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이면 배우자가 1.5를 받죠. 3.5분의 1.5. 그 다음에 그 금액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금액, 작은 금액을. 그러니까 그 법정상속 지분가액까지 딱 받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가액과 그 다음에 배우자가 그 금액을 받았다면 딱 그 금액까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두 개 중 작은 금액인데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법정상속 지분가액이라는 것도 그 민법상 법정지분가액이 아니라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지분가액에서 약간 좀 달라요. 이거 되게 복잡한데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은 다른 데서 좀 해보시고요. 만약에 상속재산이 50억인데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선 이제 배우자 공제 금액을 먼저 뽑아야 되거든요. 이제 배우자 공제 금액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에서 30억 사이에서 법정 상속지분가액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증여재산이 없다면 이제 50억만 과세가 될 텐데 50억의 법정 상속지분은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1명이니까 1.5대 1대 1대 그러면 3.5죠. 총 3.5분의 1.5가 배우자예요. 그러면 21억 4,300이 법정상속지분가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가 5억 이하, 아예 상속을 안 받거나 5억 이하를 받으면 배우자 상속 금액은 5억이 되는 거고요. 21억 4,300만 원보다 더 받으면 21억 4,300을 공제받는 거고요. 5억하고 21억 4,300 중에 어떤 금액을 받으면 그 금액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배우자가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진다. 만약에 5억 이하를 받았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50억에서 일괄공제 5억을 빼고 배우자 공제 5억을 빼면 40억이 과세가액이 되고요. 여기는 세율이 50%예요. 그럼 20억이죠. 근데 이제 누진공제가 4억 6천이 있기 때문에 20억에서 4억 6천을 빼면 15억 4천이 상속세를 납부할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15억을 받았어요. 상속을요. 그러면 원래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가액은 21억 4,300이기 때문에 15억을 받았다면 그 둘 중 작은 금액이니까 15억을 공제를 되는 거죠. 그러면 50억에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15억을 더해서 20억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30억이 나오겠죠. 30억은 50%로 곱하면 15억이고 거기다 누진공제 4.6을 빼면 10억 4천이 상속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그대로를 다 21억 4,300을 다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21억 4,300 다 공제가 돼요. 그러면 일괄공제 5억까지
합치면 26억 4,300을 공제되는 거죠. 그래서 50억에서 26억 4,300을 빼면 그러면 23억 5,700이 나오죠. 23억 5,700은 40%예요. 거기다가 누진공제율 1.6억을 하면 7억 8,200이 상속세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배우자가 5억 이하를 받으면 세금이 15억 4천이에요. 배우자가 15억을 받으면 10억 4천이에요. 배우자가 21억 4,300 이상을 받으면 7억 8천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서 상속세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배우자가 그러면 상속을 자기 마음대로 받느냐? 예, 얼마든지. 예, 그거는 유언이나 증여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재산분할 합의를 하면 배우자가 받는 상속 금액을 어느 정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 결정된 금액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가장 세금이 적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가액의 최대한 받으면 그것이 상속세를 가장 적게 내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자녀 2명인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요.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이거 어머니한테 21억 4,300을 상속받고 우리가 나머지를 받으면 13억씩 뭐 이렇게 받으면 어머니 돌아가실 때 또 상속세 또 내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어머니 주지 말고 우리끼리 다 25억씩 갖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 그러면 15억 4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 받으면 어머니가 법정 상속지분까지 다 받으면 7억 8천이니까 절반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걸 받아놓고 또 상속하면 상속세 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건 맞긴 맞는데요. 근데 이 어머니가 낸 상속세는 이게 단기 재상속공제라고 해서 1년 내에 돌아가시면 이 세금 다 빼줘요. 2년 내에 돌아가시면 90% 빼주고 3년 내에 돌아가시면 80% 빼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곤방 돌아가시면 세금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머니한테 안 주고 자녀들이 다 받아가는 것은 상속세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상속재산이 50억인데 아까는 상속재산이 50억이고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그렇게 세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증여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증여재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11년 전에 아들에게 10억을 증여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25억이 됐어요. 그리고 9년 전에 딸에게 10억을 증여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20억이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상속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럼 배우자 공제액을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가 공제는 5억으로 고정돼 있으니까 배우자 공제 금액을 따져봐야 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5억과 30억 중에서 법정 상속 지분가액과 그다음 실제 받은 금액 그 차이에서 작은 금액을 선택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법정 상속 지분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민법상 법정 지분가액이 아니라 세법상 법정 지분가액이에요. 이때 세법상 법정 지분가액은 상속 당시 남아있는 가액 50억에다가요. 증여자산을 합치는데 이때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만 합쳐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증여한 건 안 합치죠. 딸에게 증여한 걸 합쳐서 60억이죠. 60억에 3.5분의 1.5를 하니까 25.71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배우자가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둘 중 작은 금액이 공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5억 이하를 받으면 5억이고요. 25억 7,100만 원 이상 받으면 25억 7,100이 한도니까 그걸 받는 거고요. 5억에서 25억 7,100 사이라면 실제로 받은 금액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배우자가 5억 이하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상속재산은 50억이고요. 이때 상속세는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도 합산한다 그랬잖아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이 딸에게 증여한 게 9년이 됐잖아요. 이걸 합산해야죠. 아들은 11년 됐으니까 합산 안 합니다. 근데 이걸 합산하는데 그때 10억이었는데 지금 이게 20억으로 늘어났어요.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이때 합산할 때는 증여할 때 가액으로 합산해요. 그러니까 10억으로 합산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재산 50억에 증여재산은 10억으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60억이 되는 거죠. 그 배우자 공제 5억, 일가 공제 10억을 빼면 50억이고 여기다가 50% 곱해서 4.6억을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9년 전에 10억을 자녀한테 증여할, 딸한테 증여할 때 증여세를 2억 2,500을 냈거든요. 그래서 2억 2,500만 원을 빼줍니다. 예, 이미 증여세를 냈으니까 그걸 빼줍니다. 그러면 19억 1,500만 원이 이렇게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배우자가 15억 이하를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5억을 받았다. 15억을 받았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 15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가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15억을 해서 20억을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3억 1,500이 되는 거죠. 만약에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가액대로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상속 지분가액이에요. 25억 7,100을 그 이상을 받았는데 25억 7,100을 받았다면 25억 7,100에 일가공제 5억을 합친 30억 7,100을 빼주겠죠. 예. 그렇게 해서 40%로 곱해서 누진공제 1.6억을 하고 기납부증여세 빼주면 7억 8,700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서 19억을 낼 거냐 7억 8천을 낼 것이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를 이거는 그 배우자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인데요. 만약에 조금 전에는 우리가 11년 전에 10억, 그 다음에 9년 전에 10억 이렇게 해서 사전에 증여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증여를 안 하고 전부 상속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 11년 전에 10억에 증여한 건 지금 25억이 됐고 딸한테 9년 전에 10억에 증여한 건 20억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속재산은 50억에다가 상속 당시 가액인 25억과 20억을 합치죠. 그럼 95억이 되죠. 이 95억이 상속 가액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괄 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 공제는 50억, 25억, 20억, 그러니까 95억에 4.5분의 1.5 하니까 이게 30억이 넘어가요. 30억이 넘어가니까 당연히 30억밖에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최대한. 그렇게 공제해서 계산해보면 25억 4천만 원이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여를 하고 상속을 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계산해보면 아들한테 증여할 때 2억 2,500, 딸한테 증여할 때 2억 2,500, 그 다음에 상속세가 7억 8,700, 이게 두 개를 다 합치면 12억 3,700이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25억 4천하고 12억 3,700을. 두 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상속세를 적게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여다. 증여. 근데 증여를 할 때 만약에 딸에게 증여한 것도 지금 10억을 증여해서 30% 적용을 받았는데 이게 상속이 되면서 상속이 합산이 되면서 50%로 이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를 더 낸 거죠. 10억에 20%를 더 낸 거죠. 근데 이게 10년 이전이라면 이것도 30%로 끝난다는 거죠. 그럼 20%의 세율 차이만큼 그 이득을 더 볼 수 있었던 건데 안타깝게 9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이득을 못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년이라도 의미가 있는 게 뭐냐? 9년 전에 이건 10억이었지만 지금 2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증가한 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합산하더라도 그 10억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자산가치 증가분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무조건 분할해서 빨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더라도 자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10년이 지나가면 이건 대박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는데요. 우리가 상속세에서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은 상속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 것을 합산해요. 10년 이내 것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합산할 때도 증여 당시에 가액으로 합산을 해요. 그런데 재산 분할할 때는 10년 관계없이 전 생애를 거쳐서 증여받은 것은 다 합산해요. 이 11년 전에 증여받은 것 10억. 너는 11년 전에 이미 상속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11년 전에 상속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증여받았어도 그거는 30년 전에 상속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받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할 때는 정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그러면 얼마를 정산으로 대상이 될 거냐? 증여 당시의 가액이냐? 그렇지 않고요. 상속 당시의 가액이에요. 그러니까 11년 전에 10억 받았는데 이것은 상속재산 분할할 때는 상속 당시에 너는 25억을 상속받은 거야 이미.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11년 전에 나는 10억을 받았는데 이게 11년 전이지만 합산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액도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나 11년 전에 10억 받았는데 상속재산 분할할 때 너는 25억을 이미 받은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은 상속 당시에 남아있는 재산 50억이죠. 그 다음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 11년 전 거지만 여기 합산해요. 얼마로? 현재 가치로 25억으로. 딸에게 증여한 재산 9억. 당연히 이것도 합산해요. 20억으로. 그럼 총 상속 분할대상 재산은 95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속세 계산할 때는 10년 이내 것만 합산하고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하는 것과 상속재산 분할을 대상에서는 10년 이전 것도 합산하고 상속 당시 가액으로 합산한다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큰 차이가 있다.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95억에서 법정 비율이 배우자는 3.5분의 1.5고 아들은 3.5분의 1, 딸은 3.5분의 1이잖아요. 그럼 법정 배분 금액이 얼마냐면 40억 7,200, 27억 1,400, 27억 1,400 이렇게 돼요. 95억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미 자녀들은 아들은 25억을 받았고 딸은 20억을 받은 거예요. 현재. 그죠? 그러니까 27억 1,400 중에서 20억을 받았으니까 남아있는 50억에서 아들이 가져갈 것은 2억 1,400이고 딸이 가져갈 것은 7억 1,40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머니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많은 사람 상담하다 보면 10년 내 것만 합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세금 계산할 때만 그렇고요. 이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류분 청구할 때도 이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는. 그래서 남아있는 재산, 예를 들어 장남이 뭐 살아있을 때 많이 받아가고 아버지가 떨렁 뭐 아파트 한 채 남겨놨는데 그 상속재산 분할하라는데 아들이 와가지고선 야 이거 우리가 n분의 1로 나눠 갖자. 아버지가 이만큼 남겨놨으니까 n분의 1로 가져가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이건 안 되는 얘기고 이미 아들은 옛날에 가져갔으니까 이미 상속받았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물 증여 시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걸 만약에 확실히 절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았다면 첫 번째로는 제가 어쩌면 여기 안 올 수도 있죠. 그죠? 제가 돈방석에 앉았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세청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니까 50%인데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뭘 해서 45% 정도 세금 낸다. 그러면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예? 40% 냈다 그러면 대성공한 거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예 안 내는 방법 없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뭐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상속증여세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해요. 금액이 작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세표준이 50억이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금액, 그 20억에 대해서는 무조건 50%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억 적용되는 50억 중에서 10억을 띄면 10억을 띄어서 증여를 해버리면 그 증여세는 한 사람한테 가면 30%고 두 사람한테 가면 20% 세금 내면 끝나요. 그러면 원래 50% 내야 될 세금이 20% 또는 30%로 세금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분할이에요. 분할. 그러니까 이 과세표준을 분할하는 거죠. 근데 분할하는 방식을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것이 전략적으로 이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선 주는 사람을 분할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결혼하는데 3억이 필요해. 근데 아버지로부터 3억을 받으면 20%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아버지한테 1억, 할아버지한테 1억, 외할아버지한테 1억 받으면 각각 1억씩 받아 3억이 됐잖아요. 근데 적용세율은 모두 다 10%예요. 물론 할아버지한테 받은 건 3% 할증되지만 그래도 13%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을 나누면 과세편이 나눠지니까 당연히 이거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또 받는 사람을 나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을 주면 20%인데 이거를 며느리한테 1억, 아들한테 1억, 그다음 손자한테 5천만 원씩 이렇게 주면 다 10%잖아요. 다 10%. 그러니까 이것도 절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나누면 절세가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분할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방법이에요. 주는 방법. 제목도 증여라고 돼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해 주는 것이 꼭 증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매매를 통해서 넘겨줄 수도 있고요. 빌려줄 수도 있고요. 또 뭐 주식을 통해서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나누면 그것도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나누는 거에 따라서 또 과세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절세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나누는 것도 당연히 있죠. 아까 말씀드린 증여는 10년 단위로 리셋이 되니까 상속도 5년, 10년 단위로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간을 나누는 것도 이것도 분할의 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이제 평가 방법인데요. 사실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세금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꼬마 빌딩을 100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니까 100억이에요. 근데 기준시가로 계산하니까 50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준시가로 이거를 자녀한테 넘길 수 있다면 그러면 50억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넘기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근데 기준시가 넘길 수 있냐는 거죠. 물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한 그리고 전략이 이제 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평가 방법은 뭐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평가 방법에 따라서 어떤 재산은 이렇게 평가해야 되고 어떤 재산은 이렇게 평가하고 어떤 재산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황별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분할을 하면 절세할 수가 있죠.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물 증여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이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서 이 분할할 수 있는 여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의미 있을 정도의 증여세 절세 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실무에서 많이 보시는 저가 양수도 사례 어떤 배경에서 나오나요?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3억까지 뭐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그 3억이라는 금액이 여기저기 몇 군데 좀 이렇게 그 세법에서 몇 군데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이 저가 양수도에서 3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라는 뭐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세법은 이 가족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우선 거래라고 하는 것은 증여나 상속이나 매매나 대여나 뭐 이런 어쨌든 이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때는 적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높거나 낮으면 그건 혜택을 받다고 보고 거기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이때 부동산 등은 시가라 그래요. 시가. 물론 임대료도 시가도 있지만 아까 그 적정 이자율에 대한 것도 시가가 있지만 어쨌든 시가라고 하는데 특히 부동산의 시가는 제3자 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가액을 시가라고 하는데 부동산이 제3자 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수가 없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는 아니지만 가액도 시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가로 인정한다 이것도. 그 가액이라는 게 뭐 복잡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감정가액. 그 다음에 인근유사 거래가액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감정가액이나 인근유사 거래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즉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시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적용하면 세금 가장 적겠죠. 그런데 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예를 들어서 세법상 정한 시가가 5억인데 이거를 2억에 팔았다. 이러면 3억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3억을 싸게 산 사람이 3억을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이익 본 거에 증여세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싸게 팔았다고 해서 이익을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로 시가의 30%와 기준금액 3억 중 작은 금액 이 차이를 벗어나면 그걸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시가, 그러니까 조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부동산이라면 내가 부동산 가격이 20억짜리야. 이 부동산이 20억인데 이거를 자녀한테 팔고 싶어. 근데 20억인데 그럼 어디까지 팔면 증여로 안 보고 어디까지 팔면 증여로 보는 거야? 이때 기준은 시가인 20억의 30%. 그러면 6억이죠? 그 다음에 기준금액 3억. 둘 중에 작은 거 뭐예요? 3억이죠. 그러니까 20억에서 아까 6억과 3억 중 작은 금액인 3억을 빼면 17억. 17억까지 거래를 한다면 그건 증여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부동산을 우리 아들한테 내가 17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자녀는 그 17억에 사잖아요? 그러면 싸게 샀지만 증여세가 없어요. 17억까지는. 증여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1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럼 5억 싸게 산 거잖아요. 5억 싸게 샀으니까 그러면 5억 싸게 산 거 증여세를 과세해야 되겠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17억까지는 이거는 정상가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억 미만인 15억과 17억 차이인 이 2억만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시가 20억짜리를 17억에 팔았다면 이건 저가 매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억짜리를 17억에 팔았다면 이거는 정상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30%까지 또는 3억까지는 정상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억까지 팔아도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세법에서는. 이건 증여를 안 봐요. 정상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17억 미만으로 팔았을 때 이거를 저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억짜리를 15억에 팔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도 잘 활용하면 정말 기가 막힌 솔루션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를 17억에 사면요. 증여세 안 내죠? 그렇지만 아들은 17억을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죠. 돈 17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15억에 사면 어떻게 돼요? 15억만 드리면 되죠. 그 대신에 2억에 대한 증여세 내야 되죠. 2억에 대한 증여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자금이 15억에다가 15억 3천만 원의 자금만 있으면 이걸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불법이냐? 아니에요. 세금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장관 갈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되죠. 국민정서법에 걸리니까. 세법상으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17억 이하로 팔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7억 이하로 판매하는 것도 자식이 자금 출처가 부족할 때는 이거를 100번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 10억밖에 없어. 그러면 17억짜리 10억에 파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10억만 내면 돼요. 그럼 7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면 되죠. 7억에 대한 증여세가 1억 5천이거든요. 그럼 10억하고 1억 5천이면 11억 5천만이 있으면 저거 사는 거예요. 20억짜리를. 그죠? 자금 출처가 없을 때 자녀에게는, 물론 양도세는 이거하고 달리 과세를 해. 양도세는 그 20억의 5%를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17억에 팔든 15억에 팔든 양도세는 20억에 파는 걸로 봐서 양도세를 과세를 해요. 양도세는. 근데 우리가 증여세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나는 게 있어요. 꼭 그렇게 싸게 팔아야만 되느냐 하는 건데요. 만약에 자녀의 부동산을 부모가 산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 부모는 비싸게 사줘야 되죠. 그럴 때는 비싸게 파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녀는 4억짜리, 20억짜리를 23억에 팔 수 있는 거죠. 증여세 안 받고. 물론 양도세는 내야 되겠죠.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자녀가 자금이 뭔가를 해야 되기 위해서 내가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 근데 이 부동산을 지금 팔기는 아깝고 또는 팔리지도 않고 그럴 때 이걸 부모한테 팔아버리는 거죠. 그때는 비싸게 판다. 이것도 하나의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겠다. 요즘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수십억 원대 세금 추징 기사가 자주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연예인들이 세금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관리해 주거나 기획을 해주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게끔 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연예인들은 이런 탈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엄청나게 치명상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세금 적게 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이거 뭘 알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원천적으로 조금 연예인들이 좀 고민하고 좀 가야 될 문제인데요. 생활에도 바쁜데다가 또 본인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자고 했겠어요? 누군가가 이거를 제안을 했겠죠. 우리가 이제 사업할 때도 보면요. 사업을 처음에 시작해서 조금 이렇게 성장할 때는요. 좀 모험도 하고 무리수도 두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벤처기업처럼 막 저질러야 돼요. 안 그러면 성장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사가 커지고 규모가 크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의 리스크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에 이런 거 관리 한번 잘못하면 인생이 날아가는데요. 이 구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그 연예인들은 이제 본인이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파는 거란 말이죠. 근데 본인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획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행사를 하고 그 행사의 준비도 그쪽에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행사하고 돈을 번단 말이죠. 그 돈을 벌면 첫째로 이제 기획사에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연예인들하고 이제 나눠 갖는 구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연예인들이 더 많이 가져가겠죠. 물론 초기에는 연예인들이 덜 가져가는 게 처음에 성장할 때는 적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에 연예인들이 다 하는 거니까 다 가져가는데 그렇게 연예인들이 가지고 가게 되면 연예인의 사업소득으로 이제 과세를 하는데요. 이 소득세가 누진세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 45%에다가 지방세 4.5%면 49.5니까 거의 50%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득을 본인이 받은 거는 본인한테 1년에 모두 한꺼번에 그다음에 사업소득으로만 과세하는 거니까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되지 않고 하나로 다 뭉쳐가지고 한 번에 다 과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죠. 거기다가 또 건강보험료도 또 최고 세율로 나오게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분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분할을 통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그게 바로 법인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법인이 돈을 벌게 되면 그 법인에 들어온 돈을 대표이사에 또는 급여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으면 그거를 이제 법인에 유보를 시켜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당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으로 가져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져간다는 게 뭐냐면
아까는 사업소득 하나로 과세됐지만 여기는 근로소득으로, 퇴직소득으로, 그 다음에 유보해서 배당소득으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기간도 나눠지고 소득별로도 나눠지고 사람도 나눠지고 막 이런다는 거죠. 당연히 법인으로 하면 절세가 되는 것이 분명해요. 예. 물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절세가 하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절세를 전제로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법인 설립을 하려면 기획사가 이미 법인인데 거기 또 법인을 설립하려면 그 법인이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는 일이 없는데도 이거를 법인을 만든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회사를 만들어서 본인이 거기에 100% 주주이면서 거기다가 또 뭐 임원으로 넣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족들을 대표이사로 넣든지 뭐 이사 감사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급여를 주고 그다음에 또 차도 주고 접대비도 주고 막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리고 법인으로 돈을 본인이 다 한꺼번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원래 개인으로 있으면은 그해 벌어든 소득은 그해 다 과세를 버리니까 높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법인세만 내고 남는 거는 내버려 뒀다가 그다음에 이걸로 부동산을 산다든지 뭐 이런 걸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당장 세금이 적죠. 당장 세금이 적어요. 근데 문제는 요런 가족회사가 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난번에 그 연예인도 보면 법인 있는 회사를 가보니까 어머니가 뭐 운영하는 장어집이더라. 그 장어집에 무슨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족회사는 있지도 않은 건데 있지도 않는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원래는 네가 개인적으로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이걸 안 내기 위해서 이 가족회사라고 하는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소득을 막 분산시켰다. 그러니까 이거 다 무효고 네가 다 받은 걸로 봐서 과세할 거야. 이제 이렇게 과세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은우 씨인가 그렇죠? 그분도 이렇게 되면 억울한 세금이 어마어마한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산세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사로부터 이 가족회사가 또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거니까 이 세금이 다 가짜란 말이죠.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뭐 매입세 불공제, 거기다 가산세 뭐 이런 거 다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추징세액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연예인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손해배상도 막 줄줄이 적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 그 연예인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연예인들이 이렇게 돈을 벌면 이 돈으로 가장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이제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거 사요. 근데 이것도 법인 이름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도시 내에 신설법인이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2배가 중과돼요. 4.6%인데 원래는 9.4%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00억 같으면은 거의 한 5억 정도의 취득세를 더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200억 같으면 10억 정도 더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저기 경기도 저 지방에 본사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본사 설립해 놓고 서울 강남에다가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임대 부동산이라면 본사가 대도시 바깥에 있으면 이거 중과세를 하질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연예인이 뭘 알겠어요. 이거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거 컨설팅 한다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이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세법에서의 본점은 등기부등본상에 그 등재되어 있는 본점 소재지를 본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 업무, 법인의 주 업무가 이루어지는 그 일정 물적 자원이 존재하면서 법인의 주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실제로 등기되어 있는 곳에 가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짜리 공유 오피스더라. 거기에는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이사가 그 사무실에 들렸다라고 하는 증거도 하나도 없고 뭐 이러면 그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방세액이 추징인데 300억짜리 사면 15억이 추징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가산세 붙여가지고 막 추징되잖아요. 이러면 또 이 세무공무원 특히 공무원들은 이 보도자료 한번 냈을 때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그러면 이게 되게 좋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보도자료 이렇게 한번 나오면 막 벌떼같이 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또 매장당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연예인 또 하나 또 보통 우리가 뭐 연예인들 무슨 오디션이나 이런 데서 1등 하면 뭐 받죠? 상금 받죠? 상금 받으면 물어봐요. 이 상금은 어디다 쓸 거야? 그러면 부모님 차 사드릴 거예요. 부모님 집 사드릴 거예요. 이러죠. 이거 효도예요, 효도. 근데 이거 무조건 세금 내야 돼요. 징여세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을 아주 고가주택 집을 2채를 사가지고 하나는 부모님 살게끔 거기를 빌려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살면 그것도 징여세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선행한답시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훈훈하게 막 이렇게 기사화되는데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징여세 과세 문제가 나온다. 근데 그걸 과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연예인들. 그래서 이거를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참 양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취득세 적게 냅니다라고 컨설팅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나게 됩니다. 이건 연예인 인생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된다. 금으로 양도하면 세금을 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금 회피 수단으로서의 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즘에 이제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상당히 이제 이슈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100일 그다음에 또 뭐 돌 뭐 이렇게 되면 선물로 이제 금반지 뭐 금목걸이 뭐 이런 걸 선물을 했잖아요. 어쨌든 금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에 그 돈 많은 할머니들은 손자녀들 돌이나 이럴 때 금반지가 아니라 아예 금거북이, 뭐 금괴 이런 걸 뭐 준다고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어쨌든 이런 금을 이렇게 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일단 금을 살 때는요, 금을 살 때는 이 금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내고 사야 됩니다. 부가가치세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팔 때는 이 부가가치세를 못 받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금을 샀다면 10% 이상 차이가 나야 이 이득이 생겨요. 왜냐하면 금을 사고 부가가치 10%를 일반 사업자들은 다 공제를 받는데 이건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근데 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금을 사고 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금빵. 이게 주업으로 하는 사람은 이 세금을 부가세를 내고 공제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걸 업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모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ETF를 통해서, 금 ETF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안 내죠. 그거는 금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당소득세를, 그 차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금을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가 팔아가지고 이득이 생겼다. 옛날에 내가 20만 원에 한 돈에 사가지고 이거를 지금 100만 원에 팔면 80만 원 이득이 생겼지만, 이 금을 팔아가지고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식하고 부동산밖에 없어요. 물론 분양권도 있죠.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도 과세하지 않고, 달러를 갖고 있다가 팔아가지고 이익이 생겨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식도 과세한다고 되어 있지만 비상장 주식만 과세를 해요. 상장 주식은 또 과세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해외 주식은 과세가 되죠. 해외 주식은. 근데 국내 주식은 상장 주식은 과세하지, 물론 대주주 주식은 과세하지만 일반 주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사고 팔아서 이득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개인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것 말고요, 금을 상속의 수단으로,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을 사가지고 모아놨다가 그것으로 상속하거나 증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과세관청에 포착이 안 되니 이것을 이렇게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근데 한번 좀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자, 금을 내가 살 때 부가가치세를 주고 사는데, 그렇다면 부가세 주고 사는 것에 대해서 10% 손해를 보는데 그걸 감수한다고 치고요. 또는 뭐 블랙마켓에서 그렇게 또 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금을 사가지고 모아놨다가 이것을 자녀나 손자녀에게 준다. 그러면 내가 사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동안은 이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물려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금을 갖고 있다가 물려주면 그것을 증여세를 내야 되지만 안 낸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국세청이 적발해야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국세청이 어떻게 적발을 하죠? 방법이 없어요. 물론 과거에 내가 금을 많이 사가지고 그 기록이 남아있다면, 부가세를 내고 남아있다면 국세청이 그 자료를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블랙마켓이라든지 뭐 옛날부터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게 해서 모았다면 알 수가 없겠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녀에게 넘겨줬을 때에도 그걸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걸 받은 자녀가 금을 그냥 금괴에다가 보관하고 있으면 그냥 괜찮은데, 이 금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라면 그냥 그 암시장에서 이게 팔아가지고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괴라든지 해가지고 이게 몇 억씩 된다 이러면 이걸 팔기도 쉽지 않고요. 양성화하지 않고.
그다음에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걸 왜 현금화 시켰죠? 이걸 쓰려고 현금화 시킨 거잖아요. 근데 어디 쓰려고 하느냐? 생활비에 쓰려고 현금화 시키지는 않을 거잖아요. 뭔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럴 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자금 추천이 뭐라고 될 거냐는 거죠. 내가 금을 갖고 있었는데 금을 팔아가지고 자금 추천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금을 사려고 내가 현금을 뽑았어요. 예, 현금을 뽑았거나 아니면 그 현금 뽑아서 사기 어려우니까 뭐 계좌로 이체했다는데 수표로 만약에 갖다 주고 샀다. 그런데 그게 암시장에 샀다. 라면 그것도 계좌에 나오겠죠. 예. 그 계좌가 언제 보냐면 상속 일어나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물론 10년 이후에 돌아가신다면 그것도 볼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증여세와 상속세는요. 세무서에서 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 이게 시효인데 시효, 법률 용어는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이게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인데 지금 증여를 하고 세금을 안 내면요. 15년이니까 2041년까지 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추징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무신고 가산세 20%에다가 1년에 지연이자 8.3%니까 10년이면 80%죠.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거의 200% 세금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금을 사가지고 저렇게 투자를 해서 세금이 없다 이런 것은 결국 투자에 관한 문제라서 이건 문제가 없어요. 이걸 뭐 내가 금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보관하고 있다가 파는 사람들은 이걸 투자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상속이나 증여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죠. 막 투자로 쓴다라고 하면 굳이 10% 부가세 내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ETF나 아니면 금거래소,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이걸 사시면 되는 것이지 금을 현물로 보관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를 증여세 없이 상속세 없이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는 과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금이든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상속 증여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자, 근데 보통은요, 원래 증여라고 하는 것은 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리고 재산이 이전되는 거예요. 즉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증여 계약서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계약이죠, 계약.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현실은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이 증여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실행도 다 부모가 해요. 그리고 증여세 납부 금액까지도 부모가 어떻게든지 마련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그냥 부모의 단독 행위예요, 사실은. 자녀는 그러니까 주니까 받는 거예요, 기분 좋게. 받는 것 뿐이지, 이 세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이가 어릴수록 더 하죠. 그런데 증여한 이후에 이 나중에 증여세가 추징이 되는 것은 그건 자녀의 일이에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는 15년까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봤는데 국세청 해봤는데 뭐 대충 해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2026년도에 지금 증여를 했어요. 2027년, 28년, 29년 모를 수 있어요. 2041년도에 가면 국세청에 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이 능력, 이 정보 파악 능력,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발전돼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러면 사실 2041년도에는 2026년도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국세청은 다 알 수 있다고 봐져요. 무시무시하게 발전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관행을 가지고 국세청이 모를 거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2041년도에 국세청이 오늘의 행위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해 보셔야 된다. 그렇다면 증여를 할 때는 그냥 부모가 알아서 증여하고 그 다음에 세금 낼 것인지 말 것인지도 부모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세금 내는 행위도 부모가 다 알아서 한단 말이죠. 자녀는 그냥 받고 즐거워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10년, 15년 후에 문제가 돼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은 자녀라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때 자녀가 10년 전에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걸 증여를 하면서 너무 고마웠어.
근데 증여세도 안 내주고 그래서 나한테 더 이득을 많이 줬어. 정말 고마운 부모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때는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때 세금 안 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리고 가산세까지 물게 만들어? 이런 거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증여를 왜 합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왜 줍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누가 주는 선물에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끼고 아낀 이 귀한 재산, 그죠? 이 매덕이라는 돈을 왜 이걸 누구한테 줍니까? 이거를 몇십만 원도 안 주는 거를 이거를 아무 대가 없이 자녀에게 주는 정말 귀한 선물인 거예요. 왜 주느냐? 이거 귀한 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독약이 들었다? 거기에 기스가 났다? 그러면 이게 선물이냐는 거죠.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이걸 나중에 자녀들이 받은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부모를 향한 원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예를 들어서 정말 잘 돼가지고 장관으로 나가서 청문회 섰다고 칩시다. 그때 야 당신 아버지한테 이거 옛날 증여받을 때 왜 세금 안 냈어? 그러면 자리에 못 올라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녀의 미래가 이 부모의 잘못된 결정, 이 자녀가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자녀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이 귀한 선물을 준다면 그렇다면 세금 문제는 깔끔하게 하고 넘겨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 애들은 뭐 공무원 할 생각 전혀 없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찌됐든 사람마다 좀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물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자녀한테 전세자금으로 2억을 주는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 뭐 2억 3억 줬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그 사람 세금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무런 문제 없는데 왜 나보고 세금 내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것은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세무행정이 그것을 지금까지 걸러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 세무행정이 그걸 어떻게 다 잡아내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확률이 맞냐 적냐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걸렸을 때 내가 뭐 크게 데미지를 안 입느냐 이런 문제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건 잘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세행정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를 얼마든지 적발할 그런 능력은 충분히 갖출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문제 생기는 선물을 주지 말고 좀 좋은 선물을 잘 주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요즘 산속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탈세 수단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베이커리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도 누군가가 컨설팅을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한 거예요. 이 납세자가 야 이거 베이커리 하면 이렇게 세금 안 내도 돼라고 알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거예요. 거의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 이게 전문가가 됐던 아니면 컨설팅 업체가 됐던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베이커리 빵 공장은 가업상속공제가 되는 업종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빵을 성심당 같이, 대전의 성심당 같이 그렇게 열심히 빵 만들고 유명하게 가업을 켜놨는데 거기다가 600억을 빼가지고 가면 가업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업은 계속 키워나가게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 국가가 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주는 건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이걸 악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커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 맞는데 세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중소기업 중에서 음식점업이 되는데 음식점 중에서 유일하게 제과점업만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빵을 해가지고 그것을 현장에서 파는 이런 제과점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 제조업을 하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세법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제과점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거예요. 제과점업과 관련된. 그러면 우리가 제과 베이커리 그 카페를 가보면 거기에는 빵을 파는 곳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커피를 많이 팔잖아요. 그죠? 그러면 빵을 파는 것과 빵을 파는데 빵 사다가 팔면 안 되니까 거기서 제조하는 공장이 있을 거고 그 공장에서 그 빵을 파는 장소도 있을 것이고 또 커피를 파는 장소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서 제빵을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런데 가보니까 빵 기계는 있는데 거기서 빵 거의 안 만들고 외부에서 빵을 사다가 팔아. 그리고 가보니까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전원주택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거주를 해. 제과점과는 관계없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 말씀 안 하셨어도 세무서에서 이걸 조사할 때는 당연히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돼요. 조사를 해서 제과점과 관련된 것만 공제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법석 떨릴 일도 아닌데 누군가가 이렇게 베이커리 하면 세금 안 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세무서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거를 무조건 다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재가와 관련돼서 사용한 면적, 부동산 뭐 이런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구분해야 되겠죠. 근데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매출액을 보니까 빵 팔린 건 얼마 안 되고 전부 커피만 팔렸다. 그럼 매출액 가지고 그다음에 그 제빵을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제빵과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안분해 가지고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지금 아직 과세도 안 됐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지금 막 사전 점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구세청 직원이 이렇게 신고했다고 해서 이걸 빼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사 과정에서 다 이제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세무공무원이 약간 좀 억울할 거예요. 이거를 뭐 그냥 눈 감아주고 봐준 거 속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하실 점은 이게 10년 이상 되면 300억, 20년 이상 되면 400억, 30년 이상 되면 600억까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데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러면 세금 다 면제해줘 끝나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원래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받은 때에 상속세 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다음에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 차액을 세금을 내는데 양도세를 이렇게 600억, 400억, 300억 비과세 받은 것은 상속 당시에 세금 안 냈잖아요. 그 취득 당시에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연과세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근본적으로 세금이 안 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커리 가업상속은 이렇게 막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부분도 아니고 국세청이 이거를 업무를 태만히 한 거다. 이것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겠죠. 이렇게 베이커리 카페 만들면 상속세 안 내도 돼. 그래갖고 우후죽순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걸 했다가 나중에 상속세 신고하고 나서 조사받을 때 이게 추징되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0년 이상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빵으로 해가지고 10년 넘어서 지금 그러고 나서 상속이 발생해야 이 일이 발생할 건데 실제로 이 일이 발생해서 그 가업 상속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손에 꼽을 정도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야단법석 떨 일은 아닌데 그렇게 됐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구세청에 근무하다가 세무사 생활한 지 꽤 오래됐죠. 근데 이제 세무사로서 역할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신문사 쪽에서 강의하고 글 쓰고 컨설팅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당히 많은 강의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글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한 8권, 9권 정도 이렇게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들으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상담, 그 다음에 컨설팅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했지만 최근 10년 정도는 거의 상속세, 증여세 쪽 업무에 거의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과 관련된 책을 이제 3권째 썼습니다. 요거는 그 1판은 2024년도에 나왔고요. 이건 26년에 그 책을 이제 개정해가지고 개정판이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40과로 나눠서 이 증여와 관련된 것, 상속은 조금 넣었고요. 증여 관련된 내용을 40개로 나눠서 소제목으로는 한 200개 정도 될 것 같으네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쭉 설명을 했는데 일반인들이 대화하는 형태로 그렇게 썼습니다. 물론 책들이 뭔가 그 일반인들의 대화체 또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되면 본질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전문가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런 거를 좀 그렇게 썼고요. 또 이 책은 좀 읽기 쉽게끔 쓰고 그다음에 사례들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1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제 분에 넘치도록 사랑을 해주셔서 4세까지 나오고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책을 제가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지금 제공을 하려고 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뭐 한 20-30편 정도 지금 올라갔는데요. 한 100편 정도 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올린 다음에는 이제 시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쭉 더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저의 유튜브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나 아니면 QR코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제공될 거니까 이렇게 차고 들어오시면 내용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그 유튜브 들어오셔서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예, 그러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